낭만서점 14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나무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네. JTBC 손석희 네. 앵커가 네. 늘 마지막 인사로 하는 맞아요. 말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려다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로 바꿨습니다. 네, 이게 매번 인사할 때마다 네. 뭔가 이렇게 다르게 하려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아이템이 떨어져서요. 네, 거의 아무 말 대잔치로 인사를 했습니다. 네. 허나웅 평론가님의 이런 유머를 네. 좋아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댓글에도 네. 제가 좀 살펴보면서 네. 허나웅 평론가님의 팬이 네. 이렇게 많구나 하고 느끼게 됐는데요. 아, 예전에는 못 느끼셨나요? 예전에는 솔직히 체감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하지만 댓글을 보면서 네. 허나웅 평론가님의 네. 지적인 매력과 또 유머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네. 네, 느끼게 됐어요. 정말로요. 근데 왜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을까요? 네. 자, 허나웅 평론가님의 응원의 댓글이 많은 네. 게시판부터 들어가 보죠. 제가 사실은 응원의 말씀 많이 부탁드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들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댓글부터 네. 소개해드릴게요. 브라이트 엠비 트루님인데요. 나온 지 한 달 넘게 지나서야 듣네요. 대학교 2학년 시작하면서 10편 정도 듣지 못해서 요즘에서야 정주행 중입니다. 어떤 책을 다루시던 세심한 부분까지 캐치하시고 책에 대해 깊은 대화 나누시는 모습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도 책을 읽기만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라고 하셨어요. 아, 굉장히 기분이 좋게 들었는데요. 네. 클래식 편에 남겨주신 거네요. 네. 네. 저희 방송을 듣고 네. 네, 이런 소감을 남기신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박혜진 평론가님과 김성현 배우님의 이 심도 깊은 대화가 인상 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실망이네요. 네. 워낙에 또 박혜진 평론가님과 김성현 배우님이 잘하시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제가 다음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MHNI 별 4개님이신데요. 여름 장르 소설로 사이파이를 고려하신다기에 글 올려봅니다. 궤도 최강선 개딱지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신진과 기존 장르 작가들의 소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 인공지능, 좀비 등 다양한 소재로 즐거운 한여름밤을 보낼 수 있는 책이라 소개해봅니다. 이 단편집의 제목이 궤도 최강선 개딱지. 네. 네. 아, 제목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네. 마치 어디 지역 특산물 같은 이름이긴 한데 네. 사실 요즘에 이제 댓글을 소개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낭만 서점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SF, 그러니까 사이파이에 대한 그런 좀 듣고 싶다는 그런 좀 욕망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희가 또 이 장르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무감을 느끼게 되네요. 네, 저희가 지금 또 SF 특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추천해주신 책 포함해서 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영님의 댓글입니다. 영화랑 낭만서점 원작 책 소개는 진리입니다. 크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마 그 헛간을 태우다와 버닝 소개편을 들으신 것 같네요. 크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딱 잡아내는 허위평론가님. 승영님이 이렇게 격려의 댓글 남겨주셨는데 어떠십니까? 힘이 좀 나셨습니까? 저 승영님. 제가 알기로는 성이 이씨시고요. 이승영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이제 블로그에서도 굉장히 자주 글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일 이렇게 에너지 얻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팟빵 댓글로 넘어가서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온니달님의 댓글입니다. 조남주 작가님이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자라고 하신 결심에 이 과거 어른이란 단어에 집착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어른이라고 지목할 만한 인물이 제 주변에 없어서였는지 또 어른이란 어떤 사람인 건지 나이로만 판단하는 것이 어른인 건지 많은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곤 스스로 막연하게 나는 진짜 어른 같은 어른이 되어야지 하고 굳게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이런저런 일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아직도 어른이 되어 있지 못한 제가 보이더라고요. 지나온 시간 동안 그토록
결심하고 다짐했던 신념을 까맣게 잊고 지낸 탓이었던 것 같아요. 낭만서점 식구분들 그리고 조남주 작가님 의도치 않게 방송을 들으며 지난 저의 신념 하나를 다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계기로 어렸을 적 되고 싶었던 진짜 어른의 진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려고요. 방송 잘 들었고 늘 좋은 방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진짜라는 게 그 진짜의 하나가 아마 책임감 있는 이라는 또 부분일 테고 아마 그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텐데요. 또 책을 읽고 또 작가님의 또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것에 생각한다는 거 그게 또 이렇게 좀 방송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좀 깨달음 같은 게 아닐까 하네요. 이쯤에서 궁금해지긴 하는데 허나웅 평론가님은 진짜 어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어른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아직 정의가 없어요.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이제 하면서 그때가 이제 20살 때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30대, 40대가 됐을 때 어른이 돼 있겠네.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이를 얻으면 그냥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지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면서 드는 생각이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한 어떤 일종의 좀 반사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멋있죠? 네, 멋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저는 어른인가요? 어른이시죠? 네.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으니까 어른이네요.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어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네. 그럼 허위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어른의 상이라는 것이 있나요? 저는 어른이란 나에게서 남으로 시선을 전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어른이 되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른스러운 말씀을 하시네요. 어른이시네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10대 때는 자기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많은 시기고요.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보통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저 그럴 같은 수밖에 없죠. 그랬거든요. 또 부모님들도 또 자식을 위해 가지고 계속 우주를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나로 향하는 그 인식이 저는 아이의 관점이라면 어른은 이제 나를 포함하되 남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렇군요. 나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제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있네요. 저는 저를 중심으로만 세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허나웅 평론가님의 또 그게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대신?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댓글은요, 히가시노 광팬입니다. 댓글의 그 아이디에서부터 정말, 엄청난 팬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무조건 연애 행방은 들으셨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연애 행방만 들으시지는 않고, 히가시노계이고 관련한 건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낭만서점 잘 듣고 있습니다. 남자 두 분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세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일부러 목소리 까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티가 나요. 그렇죠. 너무 또 이렇게 하니까 매력적이진 않네요, 목소리가. 아무튼, 광화문 교보가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가는데, 교보에서 하는 팟캐스트가 있다길래 일주일간 들어보다가 댓글 남깁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드리죠. 이렇게 또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하나 또 이 댓글을 읽으면서, 교보문고가 가까우시니까 굉장히 부럽네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가 어딘가 잠깐 이렇게 가고 싶을 때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교보문고 같은 서점이 옆에 있다면, 가까운 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댓글 소개해봤습니다. 책 선물도 드려야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처음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이분이 아무래도 좀 인상적인데요. 히가시노 광팬님 축하드립니다.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가시노 광팬님은 북뉴스 @교보북점.co.kr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월북예술인의 책 서울도서관에서 만나요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서울도서관은 다음 달 3일부터 도서전시회 평양책방 책으로 만나는 월북예술인들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원 영화연구소와 접경인문학연구단이 공동기획한 평양책방 전시회에서는 이 월북예술인 100여 명의 저서 약 250권을 전시합니다. 1945년 광복 전후나 6.25 전쟁 중에 이념 등을 좇아 월북한 이들이 1946년부터 1968년까지 북한에서 출판한 시집, 소설집, 아동문학집, 수필집, 기행문집 등인데요. 한상원 영화연구소 한상원 대표는 무용가 최승희 전기같이 일본과 중국에서 출판된 몇몇 작품 말고는 대부분 북한에서 출판된 작품들이라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백석의 번역 시집이나 신불출 만담집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책방은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열립니다. 이 남북관계가 이제 해빙 그 무드로 이제 돌입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제 움직임들이 모색이 되고 있는데 특히 문화계는 더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대로 이 평양책방 책으로 만나는 월북 예술인들 연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네요. 네, 이 해방 후부터 또 1968년까지의 북한에서 출판된 작품들이 또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이건 뭐 한국에서는 뭐 구해볼 수가 없는 또 귀한 자료들이니까요. 저도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영화계 쪽도 이 북한의 이제 영화 관련한 자료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만추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 오리지널 작품이 이만희 감독의 만추인데 그게 이 남한에서는 유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화로는 확인이 할 수 없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김정일 전 위원장이죠.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다는데 그 만추 오리지널 필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영화계 쪽에서는 만약 그런 교류가 있다면 혹시 그 필름이 있다면 어떻게 좀 상영을 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문학의 미투 조사 100일, 고흥건 시효 만료로 종결. 미투운동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조직돼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특별조사단이 100일간의 운영 결과를 19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들끓게 했던 고은 시인 등의 성추문에 대해선 공소시효 및 민사상 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요. 특조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조직했고 조사는 인권위 측이 전담했습니다. 워낙에 큰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제 대중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이 뭐 고은 시인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연루된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밝혀주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법적인 시효는 만료가 됐지만 문학적인 시효는 또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요. 이에 대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낭만서점 149회 인간에게 나는 신이 분명하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제 작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있습니다. 일단 자랑으로 한번 시작하죠. 우와, 언제 만나셨는데요? 2008년 4월이었나 5월이었나? 네, 과학 포럼으로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국내 내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국내 자주 내한하죠. 자주 오는 작가 중 한 명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영화 주간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렇게 이제 포럼에 참석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만든 영화 상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회다. 예. 이럴 때 대작가를 언제 만나나.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했죠. 예. 그리고 인터뷰를 받아들여서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인상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뭐 사람도 굉장히 좋고 항상 이렇게 좀 좋은 작가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머를 굉장히 잘 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인물이었고 그때가 아마 한국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그 일정으로 이제 한국 왔을 때고 일주일 좀 지났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행사가 엄청 많으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였는데 또 얘기할 때는 굉장히 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눈빛이 똘망똘망 초롱초롱 하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10년 전인데도 그렇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만남이 또 허나웅 평론가님의 기억에 깊이 남은 데는 지금 제 눈앞에 그때의 인터뷰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그 책을 가져왔죠. 이럴 필름 때가 아니면 2.0. 네, 맞아요. 이거 얼마 만에 보는 필름 2.0입니까? 그렇죠. 이때 베르나르 베르베르 인터뷰의 제목이 뭐였나요? 이게 특집으로 다뤄가지고 두 꼭지를 저희가 기사를 썼거든요. 인터뷰 꼭지의 제목은 우리 눈먼 짐승 되진 말자. 네. 그때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어떤 이 작품 세계관을 다루면서는 영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다 보면서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많으시잖아요. 오늘 드디어 자랑할 거리가 생겨서 이렇게 제가 책까지 갖고 나왔습니다. 아니 허나웅 평론가님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늘 겸사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면 허나웅 평론가님 유명 감독들과 GV도 많이 하시고요. 그게 자랑한 건가요? 네. 아니 유명 작가님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또 저를 비난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또 집 리모델링도 하시고요. 집 리모델링. 저는 자기 집이 없는데 허나웅 평론가님은 집 리모델링도 하시고 또 저희 초대해 주셔야죠. 그렇죠. 이번 기회로 또 초대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집 자랑하셔야죠. 지금 이거 낙마서점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낙마서점 시작해서 계속 집 얘기만 하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또 허나웅 평론가님이 10년 전에 인터뷰하셨으니까요. 자세한 분석을 저희가 오늘 또 들어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요. 기대하지 마시죠. 이러려고 책을 가져온 게 아니었는데. 자, 베르나르 베르베르 어떤 작가인지 허나웅 평론가님이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1961년에 이제 프랑스 툴루즈에서 태어났죠. 법학을 전공했고요. 국립언론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는데요. 르 누벨 옵세바테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과학 기자로 활동을 했고요. 과학 기자로서의 또 업적도 큰 게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개미 이야기라는 연재 기사로 보도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로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그 개미 이야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개미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소설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름을 알리게 됐고 그 소개가 이제 또 있는데요. 1991년 120여 차례 개작을 거친 개미를 출간, 독자들의 인기를 얻었죠. 그리고 이후에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영계탐사단을 소재로 한 타나토노트, 그리고 독특한 개성으로 세계를 빚어내는 신들의 이야기, 신, 제2의 지구를 찾아 떠난 인류의 모험, 빠삐용, 웃음의 의미를 미스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웃음 등 많은 베스트셀러를 써냈고요. 그래서 30억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사실은 지금 소개가 이 작가, 소설가로서만 됐는데 또 영화 감독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편으로 나전공주라든지 또 인간이라는 희곡 있었잖아요. 그걸 발판으로 한 지구인은 우리의 친구
또 장편 영화로는 우리의 친구 지구인이라는 이제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고 음악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소설가로만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좀 전방위적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안 그래도 허낭평론가님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2008년 인터뷰 당시에 네. 이 베르나르 작가가 네. 영화를 맞아요. 예, 특별 상영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영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인간은 우리의 친구라는 작품인데요. 외계인의 시점에서 이제 인간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작품인데 쉽지는 않죠. 그리고 네. 이 작품을 베르베르가 만들려고 했는데 제작비를 구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당신의 어떤 명성이면은 쉽게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프랑스 영화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관없이 스타 누가 출연하느냐? 라고 했을 때 스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제작비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는 좀 이렇게 화가 난 듯한 어떤 인상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프랑스 영화계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영화계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얘기했죠. 그 베르베르가 개미라는 또 작품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그걸 국내에서 이제 원더풀 데이즈를 만든 김문생 감독이 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요. 아직 그 얘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프랑스 배우든 한국 배우든 꼭 이번 그 개미 애니메이션 작품에는 유명한 배우를 좀 캐스팅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완성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진 않네요. 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유명 배우를 어떻게 캐스팅?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혼합된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뭐 네. 갑자기 네. 애니메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베르나르 작가 아마 개미나 네. 혹은 그 외의 책들 네. 대부분의 집에 한 권씩은 그쵸. 꽂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베르베르 작품 다루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또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 본인이 사신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샀는데도 받은 책도 있고 네.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편혜영 작가 네. 그 책 할 때도 재화 빨강이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건 내가 왜 갖고 있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베르베르 한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책꽂이를 봤는데 타나토노트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언제 또 내가 읽지 않으셨군요.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사는 게 읽는 목적보다는 남에게 자랑할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셀러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대학교 때 그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잘 초대 안 하신다면서요? 그게 뭐냐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야 남웅 씨는 타나토노트 같은 책도 읽고 대단한데 이러면 제가 책 좀 읽습니다. 라는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얄팍하네요, 사람이. 네. 뭐 과시용 독서 그리고 네. 그게 어떤 독서의 동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뭐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울먹이면서 네. 답변을 하시나요? 네. 네. 저도 베르나르 작가의 작품이 네. 집에 꽤 있더라고요. 첫 작품으로 어떤 걸 접하셨나요? 저는 개미를 읽고 나서 그렇군요. 와, 이 작가 정말 네. 상상력의 스케일이 그렇죠. 차원이 다르다라고 맞아요. 느껴서요. 그 뒤에 작품들을 쭉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를테면 타나토노트도 봤고요. 그쵸. 또 아버지들의 아버지도 봤고, 네네. 뭐 뇌도 읽고요. 네, 뇌도 있죠. 네. 이후에 그 작품들을 좀 따라가면서 읽다가 네. 최근에는 그 제3인류, 네, 제3인류 있었죠. 그 맞아요. 작품을 읽기도 했고요.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베르나르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잖아요. 네. 사실 러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대요. 근데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게요. 네. 베르나르 작가가 유독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네. 무엇이냐라는 질문. 네. 참 저도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뚜렷한 답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네. 우선 이 개미라는 작품이 한국에 출간이 됐을 때 그간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예, 세계를 열어젖혔다는 점에서 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과학 소설이라 그러면 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고 네, 좀 읽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개미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쫀쫀한 서사가 있어요. 네, 쫄깃쫄깃.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미스터리 형식으로 구성이 되면서 독자를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정말 남달랐죠. 그렇죠. 그 이후로 이 베르나르 작가가 그 후속편들을 여럿내면서 이 작가가 가진 어떤 세계관이 정말 우주적 차원 그렇죠. 또 미시적 차원을 연결시키는 지점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한국 독자들이 거기에 좀 열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베르나르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쓸 때 실제로 한국에서 워낙에 인기 있으니까 한국어 번역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글을 쓴다고 할 정도로 한국 독자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남다른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몇 년 전이었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유독 한국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성공의 이면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우주에 대한 어떤 교육 열 같은 거. 한국에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지식, 자연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했을 때 교육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어떤 그런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미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공부라기보다는 소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터리를 통해서 개미에 대해서 정말 방대한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성공한 요인, 한국인의 특성과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자녀들에게 과학 공부용으로 자녀들에게 과학 공부라기보단 한국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 만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SF 같은 요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장르 소설로 소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르 소설로 딱 했을 때는 이게 장르 소설이면 그냥 마니아들만 읽는 책이라고 했을 텐데 처음에 소개된 것 자체가 장르 소설로 소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독자들에게는 그건 지금 이 문턱을 낮춰준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적합하게 맞는 건 아니겠죠. 정말 왜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지 미스터리하긴 하죠. 자, 베르나르 작가가 또 이번에 신작을 출간했는데요. 그게 바로 고양이입니다. 요즘에 또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반려동물 함께 사는 또 이 동물로 고양이들도 많이 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라고 나왔을 때 베르나르의 고양이라 너무 또 이렇게 좀 사람들이 관심 갖기 좋은 어떤 작품을 쓴 거죠. 또 베르나르 작가가 실제로 고양이 집사라고 해요. 그렇다면서요? 이 책의 앞장을 펼치면요. 친구 스테파니 자니코에게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내 손놀림이 빨라지면 그래서 내가 감히 자기 아닌 다른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느끼면 어김없이 키보드를 밟아대는 암고양이 도미노를 선물해준 소설가. 친구 스테파니 자니코에게. 이런 헌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서해안 전망 서비스 이렇게 컴퓨터로 보게 되면 고양이 기르는 같이 사는 분들이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리거든요. 거기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가 고양이가 따뜻한데 되게 좋아하잖아요.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 쓰고 있으면 고양이가 와가지고 키보드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눕는다고 할까요? 그런 영상들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되게 웃겼죠. 고양이가 걔 집사하고 좀 놀아달라고 시위하는 건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따뜻한 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와서 앉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읽어주신 대목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베르나르 작가는 암고양이 도미노를 키우고 있는데 허나운 평론가님은 혹시 뭐 반려동물? 저는 반려동물은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왜냐하면 함께 사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될 텐데 그렇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또 반려동물하고 같이 살게 되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진 않고요. 대신 좀 반려식물은 있습니다. 어떤 식물 키우시나요? 야레카 야자 있고요. 뭐 트리피스 있고
도레이도 있고. 뭔가 전문 용어인 것 같아요. 수염 틸란드시아도 있고요. 네. 와, 많이 키우시네요. 집을 식물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보다는 식물 쪽을 또 그래도 식물이 이렇게 물 정도 이제 주면 되니까 햇빛 받게 하고 그 정도고요. 잘 때 인사 정도는 해줍니다. 뭐라고요? 잘 자. 일어났을 때는 인사 안 일어났을 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인사는 안 하고 그러고 있고 뭐 그런 정도죠. 이름도 붙여줬고요. 뭐 초록이, 연두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식물과 함께 살고 있는 허나은 평론가님의 이 또 대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글을 써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진화를 못하고 있네요. 그럼 허이 평론가님은 좀 반려동물 함께한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고양이를 키운 경험은 없고요. 고양이는 요즘 뭐 밥을 좀 챙겨주는 길고양이.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걸 좀 하고 있고요. 여동생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푸들. 그렇군요. 그래서 가끔 여동생 집에 가면 그 푸들과 만나서 좀 산책도 하고요. 대화도 하고. 대화도 하죠. 이름을 부릅니다. 토리라고. 토리요? 토리야. 토리 이리 와. 정말 그렇게 정말 옵니다. 토리야. 약간 이 톤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가요? 도리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토리야 이렇게 하는군요. 내가 너를 지금 기쁘게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의무감에서 제 반려식물한테 얘기를 하고 잘 자 이러니까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시든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은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잘 자. 식물이 걱정이 됩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이 고양이 책 소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 작품은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테러를 비롯한 이 폭력이 난무하는 이곳에는 암고양이 바스테트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 나탈리가 이 바스테트의 집사인데요. 다른 존재들과의 소통을 갈망하는 바스테트는 옆집에 사는 수고양이 피타고라스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머리에 제3의 눈, 즉 이 USB 단자가 있어서 컴퓨터에 접속이 가능한데요. 그 덕분에 매우 뛰어난 지적 능력을 피타고라스가 갖게 됩니다. 그런 피타고라스에게서 바스테트는 인간과 얽힌 고양이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테러가 격화되면서 파리가 내전 상태에 휩싸이게 되고요. 나탈리는 바스테트를 포함한 이 집의 고양이들을 데리고 피타고라스의 집사 소피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탈자들의 위협에서 소피의 집도 결코 안전하진 않은데요. 지금부터는 바스테트의 시점으로 그려지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허이 평론가님께서 프랑스 파리가 배경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기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좀 가까운 미래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 사실은 뭐 지금 현재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테러라는 말에서 요즘 뭐 유럽에 그런 폭탄 테러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특정 테러 단체라고 지칭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유럽 사회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 인간들과 인간들 간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도의 수준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인간 세상을 다른 생물의 눈으로 본다는 것. 베르나르는 그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계인의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주의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지구 자체의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인간은 뇌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렇게 제3의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자신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 사회를 양떼에 비유하면서 그 양떼에서 떨어져 나오는 양. 중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그런 양떼 사회를 좀 더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점 처리가 또 베르나르의 특징이기도 하죠. 고양이의 시점으로 또 인간 세상을 보는 건 우리에게는 나츠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라는 작품으로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나스메 소세키도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네. 에서 그런 접근을 했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가진 매력은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고양이가 가진 매력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무엇보다 네. 무심하고 시크함.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태도에 있지 않나 싶어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네. 인간이 이렇게 부르면 네. 특히 뭐 주인이 부르면 오잖아요. 네. 부르지 않아도 오잖아요. 네. 꼬리 흔들면서 반갑다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고양이는 네.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네. 아, 안 오는군요. 와요. 아, 네. 그렇군요. 저도 네. 고양이를 직접 키우진 않았지만 네. 지인들의 집에 가서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면 네. 분명 그 고양이와 오랫동안 네네. 함께 해온 친구인데 네네. 그 친구가 아무리 네. 고양이 이리 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도 안 오는군요. 네, 안 와요. 아. 자기가 오고 싶을 때 갑자기 와서 이렇게 비비고 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고양이에 대한 지금 인식들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변화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고양이 그러면 굉장히 불길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어머니 세대 정도의 그 위에 되면은 고양이를 굉장히 좀 무섭고 이렇게 집에 들이면 안 되고 이런 동물을 좀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고양이 관련한 귀신 이야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미신들이 굉장히 많은 네.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 주변에도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 거리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러도 안 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같이 이렇게 껴서 살아도 좋긴 하지만 그 거리감에서 생기는 신뢰들 있잖아요. 네. 그게 고양이가 주는 어떤 매력이 아닐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와 개가 네. 어쨌든 판이한 생물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네. 베르나르 작가가 네. 이 고양이의 인용구들을 네. 또 이 책 앞에 맞아요. 실어놓고 있어요.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작자 미상의 글을 하나 네. 소개해드릴게요. 개의 생각. 인간은 나를 먹여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준다. 인간은 신이 분명하다. 네. 고양이의 생각. 인간은 나를 먹여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준다. 인간에게 나는 신이 분명하다. 네. 시선이 완전 다르죠. 네. 딱 이거 보면서 진짜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자미상? 어디 출신의 작가야? 네. 라고 생각하면서. 허당 평론가님은 네. 이 문장에 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암고양이와 함께 사는 이 베르나르 작가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서 느꼈을 이제 감상이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너무 딱 문장 하나에 그 토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시선이 달라지다니 좀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인용구가 있죠. 네. 이 에드몽 웰즈 교수, 네네. 뭐 인간 과학자이자 고양이 소유자의 글인데요. 네. 이 에드몽 웰즈는 베르나르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너무나 익숙한 이름입니다. 네. 베르나르 작가가 창조한 가상의 인물인데 뭐 개미에도 나오고 뇌에도 간접적으로 다 등장을 하고요. 또 천사들의 제국이나 신에는 직접적으로 네. 나오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네, 이거 사실 베르나르 작가가 쓴 건데 네. 이 저자가 어쨌든 뭐 에드몽 웰즈다. 뭐 이렇게 베르나르의 세계관 안에서는 네네. 설명이 되고 있죠. 네네. 제가 좀 이 대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는 120가지 인간의 어휘와 행동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 개는 10가지 셀 줄 알고 더하기나 빼기 같은 간단한 셈도 할 수 있다. 5살짜리 인간 아이와 맞먹는 사고 능력을 지닌 셈이다. 반면 고양이는 숫자를 세거나 특정한 말에 반응하거나 인간이 하는 동작을 따라하게 가르치려 들면 즉시 쓸데없는 짓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인간으로 치면 50살 성인과 맞먹는 사고 능력을 지닌 셈이다. 네. 이것도 너무 네. 모든 거를 좀 달관한 듯한 어떤 이미지의 고양이가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렇죠. 좀 재밌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50살 성인과 맞먹는 사고 능력을 지닌 이 도도한 고양이 바스테트인데요. 이 바스테트는 인간과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그게 저는 독특한 설정인 것 같은데, 뭐 고양이가 좀 시크하다고 하지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바스테트 같은 경우는 도대체 다른 생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아요. 뭐 물고기한테도 말을 걸어보고요. 맞아요. 새에게도 말을 걸어보고요. 쥐한테도 말을 걸어보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한테도 그렇죠. 말을 걸려고 하는데 언제나 그 소통이 잘 되지 않죠. 그리고 뭐 베르나르의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다른 종 간에 그리고 다른 뭐 사람들 간에 그 소통에 대한 어떤 열망을 드러내는 설정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엔 또 고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데 이 바스테트가 이렇게 좀 다시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소통 방식을 계속해서 외부로 내보내고 표출하는데 사실 그거를 잘 듣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도 그렇고 처음에는 잘 소통이 되지는 않죠.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목격해도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네, 맞아요. 이를테면 그 아파트 발코니에서 지금 테러 현장을 목격했는데 저게 뭐지? 왜 그렇죠. 어떤 뭐 깃발 같은 데서 불빛이 나고 맞아요. 인간들이 쓰러지지? 네, 맞아요. 뭐 이렇게 궁금증을 갖기만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떤 장면이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건 나중에 피타고라스라는 고양이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인데요. 그 앞집에 살고 있는 이제 피타고라스인데, 피타고라스는 또 이 바스테트와 다르게 뭔가를 하나 착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바스테트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책 속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25쪽부터 2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우리와 참 다르다. 신체부터가 다르다. 그들은 몸을 수직으로 펴고 뒷다리를 써서 움직인다. 그런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신기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몸이 길고 덩치도 크다. 팔에는 관절로 연결된 손가락이 붙은 손이 달렸고 손끝에는 우리처럼 뺐다 넣었다 할 수는 없는 납작한 손톱이 붙어있다. 피부는 조직으로 덮여있다. 둥글고 납작한 귀가 얼굴 양옆에 붙어있다. 코수염은 길이가 짧고 육안으로 보이는 꼬리는 없다. 우리처럼 야옹야옹 하는 대신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 뗐다 하면서 목으로 소리를 낸다. 몸에서 버섯 냄새가 난다. 대개가 아주 시끄럽고 서투르며 평형 감각이 몹시 떨어진다. 엄마는 늘 나한테 말했다. 인간들을 조심하렴.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고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내 시중을 드는 인간이 집 앞 인파를 해치고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 집사는 미모가 빼어난 암컷이다. 그녀는 윤기가 흐르는 풍성한 갈색 털을 길게 길러 빨간 고무줄로 깜찍하게 묶고 다닌다. 이름은 나탈리. 집사가 커다란 상자를 겨우겨우 안고 현관 문턱을 넘는다. 마음 같아선 대신 들어주고 싶다고 얘기하려고 나는 쏜살같이 달려간다. 이빨을 귀엽게 부딪히며 그녀의 다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집사가 깜짝 놀라 기우뚱 넘어질 듯 하더니 간신히 균형을 잡으면서 뭐라고 말한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바스테트라는 내 이름이 다다. 어째 어조가 나랑 놀자는 것 같네. 그래, 까짓건 놀아주자. 내가 한쪽 발로 그녀의 다리를 툭 치듯이 잡는다. 이번엔 상자를 끌어안고 아예 대자로 누워버리네. 그러게 왜 뒷다리로만 걸어다니냐고. 친근하게 재밌는 장난도 쳐주는 내가 고맙지? 그래, 당연히 쓰다듬어주고 싶을 거야. 나는 갸르릉거리며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 몸을 비비댄다. 그녀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웅얼웅얼 뱉는다. 왠지 밖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나만큼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나는 물어뜯다 팽개쳐놓은 양말 한 짝과 집사를 번갈아 쳐다본다. 기분 전환이나 하자고. 정말 동물들이 보기에는 인간이 이상하게 생긴 생물이다라고 느낄 법해요. 근데 우스갯처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탈리가 미모가 빼어나다는 건 어떻게 또 알아보네요. 그러게요. 네. 이런 기준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 더러운 세상, 미의 기준은 다 인간이고 동물이고 다 똑같은 거야. 네.
이 인간은 몸을 펴고 수직으로 뒷다리를 써서 움직인다. 네. 그런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신기하다. 그게 이제 고양이의 시선의 한 단면이겠죠. 고양이는 이제 네 발로 이렇게 걷고 뛰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인간은 두 다리로만 걷는 거 보니까 어디서 저런 게 다 있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또 몸에서 버섯 냄새가 난다라고 네. 했는데 이건 뭘까요? 네. 그러게요. 뭘까요? 버섯을 많이 먹어서 네, 버섯이 된 건가요? 버섯도 워낙 종류가 네. 많으니까 그렇죠. 어떤 네. 버섯의 냄새인지 네.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고양이가 개에 비해서는 냄새에 좀 덜 민감한 편인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왜냐하면 개 같은 경우는 후각이 워낙 발달한 발달했기 동물이죠.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양이는 또 다른가 하는 또 생각도 드네요. 네. 아니 고양이도 뭐 인간보다 당연히 낫겠죠? 후각이 네. 뛰어나겠죠. 그렇겠죠. 네. 자, 나탈리가 집에 오는데 지금 나탈리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 테러 현장에 이 한복판에 있다가 그렇죠. 예, 황급하게 지금 집으로 돌아온 것인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다리로 서서 불안정한 것도 있지만 고양이가 보기엔 사실은 지금 나탈리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예,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또 그 테러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니까 그 충격이 굉장히 컸겠죠. 네. 예, 그 상황을 지금 바스테트는 사실은 이해는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탈리가 눈물을 흘리니까 네. 이게 뭐지? 네. 뭔가 슬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하면서 이 갸르릉 테라피로 네. 예, 근데 그녀를 위로해 줍니다. 갸르릉 이게요. 네. 그 코미디언 김영철의 따르릉 그 얘기 하는 발음처럼 들렸어요. 갸르릉. 네, 갸르릉. 요즘 김영철 씨 라디오에 계속 게스트로 출연하고 계셔서 예, 축하하시죠. 따르릉. 네. 그러면서 이 집사를 네. 위로해 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행동 하나하나의 묘사가 너무 저한테 이제 귀엽고 굉장히 그게 또 인간을 좀 위로하는 듯한 느낌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들 보면 한쪽 발로 그녀의 다리를 툭 치듯이 잡는다. 이런 것도 딱 해보면 고양이들이 이렇게 다리로 툭 치는 모습 그려지잖아요. 네.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감정을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캐치는 못하더라도 이 감정들을 훨씬 더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 나탈리가 잠이 든 걸 확인하고요. 네. 이 바스테트가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맞아요. 물론 이게 진짜 네. 그녀에게 전달이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네. 다만 자기 소원이라면서 그렇죠. 1번부터 6번까지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게 33쪽에서 34쪽까지 나와 있거든요. 허나은 평론가님이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집사, 내 소원을 말할게. 1. 아까 건너편 건물에서 검은 옷을 입은 인간이 소란을 피우던데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 2. 인간들 목소리가 들리고 죽은 인간들 모습도 보이는 발광판의 정체가 뭔지 설명해줘. 3. 밥을 달라고 하면 기다리게 하지 말고 즉시 줘. 4. 끈적끈적한 연기가 털에 배는 게 싫으니까 담배는 피우지 마. 5. 내가 배를 드러내고 누우면 즉시 쓰다듬어. 6. 그리고 절대 문은 닫지 마. 갇히는 건 질색이란 말이야. 나는 소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보낸다. 네. 네. 1번의 궁금증. 네. 이건 테러 그렇죠. 현장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인간들 목소리가 들리고 죽은 인간들 모습도 보이는 발광판의 정체는 텔레비전. TV죠. 네. 그리고 3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소망인데. 네. 밥 달라고 하면 빨리 줘. 이거 뭐 고양이만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저도 예전에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면 좀 빨리 좀 줘. 뭐 이런 적 있었어요. 굉장히 불효를 하셨군요. 중고등학교 때는 몰랐죠. 그때는 어른이 아니었죠. 네. 네. 뭐 엄마가 밥 주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제 집에 오면 제가 밥을 차려 드립니다. 네. 어른이죠. 진짜 어른이시네. 네. 직접 허나은 평론가님이 차려주신 이 밥상에 어머니께서 만족해 하십니까? 네. 만족해 하시겠어요? 네. 일단 밥을 해드린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네. 마치 그런 거죠.
밥을 달라고 하면 기다리게 하지 말고 즉시 줘. 네. 저도 말하자면 일종의 집사 네. 같은 개념이네요. 누구에 대한 집사입니까? 그냥 뭐 타인에 대한. 네. 뭐 담배 피우는 건 싫고 네. 또 내가 배를 드러내고 누우면 즉시 쓰다듬어라. 아, 이게 저는 네. 좀 궁금했었어요. 강아지는 배 드러내면 네. 되게 좋아한다는 의미잖아요. 고양이에게도 이런 게 있는지 저 몰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걸 잘 구분해야 또 상황별로 다르군요. 네. 고양이가 이렇게 배를 드러내고 누웠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전 알고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정말 좀 편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친근감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공격 태세. 누워서 본격적으로 그렇군요. 싸워보겠다. 네. 누운 자세로? 누운 자세로 이제 손을 써서 공격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빠떼루 자세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표정을 잘 살펴야 되고요. 고양이가 배를 드러내고 누웠다고 해서 배를 쓰다듬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고양이는 배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요? 그럼 누웠을 때 어떻게 해주나요? 그냥 귀 만져주나요? 그러니까 배를 만지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그렇군요. 주인과의 극도의 친밀감 그리고 고양이의 컨디션이 좋을 때 좀 허락을 하고요. 대부분은 머리 쪽이나 등을 좀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궁금증을 나탈리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피타고라스라는 그렇죠. 고양이가 여러 가지 인간 세계의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네. 이 피타고라스가 제3의 눈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USB 단자예요. 맞아요. 이걸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데 이 제3의 눈을 만들어준 건 이 피타고라스의 집사인 소피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지만 일종의 이제 과학자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그 USB 단자를 통해 가지고 인간 세계의 많은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네, 뭐 인터넷에도 접속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일종의 이제 소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타고라스가 고양이의 지적 능력을 이제 한껏 좀 끌어올린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 존재를 통해서 바스테트의 인식, 세계관도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를 만나면서 이제 바스테트가 인간 세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지식을 얻는 과정이 이게 되는데 바로 그 피타고라스의 만남이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첫 번째 일종의 관문이 되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타고라스도 인간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지 못해요. 수신만 가능한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고, 그게 좀 다른 거죠. 이 피타고라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데, 이 바스테트는 그걸 한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뭐 인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종과 소통을 하려고 열심히 일종의 텔레파시를 이제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네. 또 한 고양이를 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펠릭스입니다. 맞아요. 펠릭스는 수 고양인데 나탈리가 데리고 와요. 지금 한 집에 2마리의 고양이가 있게 된 것인데요. 근데 이 처음에 바스테트는 이 펠릭스를 못마땅해하죠. 내 영역을 침범했다. 맞아요. 그리고 느끼고요. 자기가 봤을 때 그렇게 세련된 수고양이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를 두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리를 두다가 어느 순간 펠릭스와 사랑을 나누게 되고요.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생식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이제 배경이 또 재밌는 게 이 바스테트가 피타고라스에 대한 어떤 애정을 계속해서 드러내는데 피타고라스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바스테트가 펠릭스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또 배경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죠? 일종의 삼각관계? 그냥 기분이 뒤숭숭해서 펠릭스에게 사랑의 파트너가 돼보겠느냐라고 물었고요. 펠릭스가 바로 응해서 두 고양이가 짝짓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 바스테트는 임신을 하고 새끼 고양이 6마리를 출산합니다. 각각의 색깔이 다 다른 고양이들인데 회색 털을 가진 이 새끼 고양이는 사살을 했어요. 총 5마리의 고양이가 태어난 거죠. 피타고라스가 새끼 고양이들을 출산한 이 바스테트를 축하해주러 오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 새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게 마냥 기뻐할 만한 소식은 아니다라는 그쵸. 걸 이 바스테트가 또 알게 됩니다. 네. 그 내용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150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새끼들을 가리키며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한다. 새끼들을 다 데리고 있진 못할 거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인간들이 한 배에서 나온 새끼를 다 거두는 일은 극히 드물어. 그럼 어떻게 하는데? 팔고 선물로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익사도 시켜. 뭐라고? 인간들은 늘 그래왔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야. 너희 집사한테는 너랑 펠릭스 이렇게 성묘가 둘이나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5마리를 더 감당하기는 힘들지. 내가 낳은 자식들이야. 너희 집사는 인간의 관점에서 네 새끼들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 내 집이고 내가 부리는 집사야. 그녀도 인간이야. 인간들의 규칙에 따라 작동해. 인간들이 스스로 우월한 종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 그렇다면 내가 더더욱 나탈리와 소통에 성공해야 돼. 꼭 내 손으로 새끼들을 키우고 싶다고. 아무리 많아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해줘야 돼. 과연 될까? 도와줘 피타고라스. 너는 제3의 눈이 있잖아. 나는 인간의 정보를 수십만 하지 발신은 못한다고 말했잖아. 나는 정신 대 정신으로 꼭 발신에 성공할 거야. 그래서 인간들한테 지시를 내릴 거야. 지금 인간들한테는 고양이들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급한 고민거리가 있어. 최근에 인간들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테러와 시위와 소규모 교전에 이어 드디어 진짜 전쟁이 다가온 것 같아. 진짜 전쟁이면 시위보다 기침도 더 나고 속도 더 울렁거리겠지? 연막탄과 최루탄은 아무것도 아니야. 총, 불을 뿜는 막대기 모양 물건. 너도 알고 있지? 총을 쏴대고 수류탄이 날아가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폭탄이 터져. 폭발이 일어나는 게 전쟁이야. 오늘 하루를 이렇게 또 흥미로운 정보 2개로 열었네. 집사는 내 새끼들을 멋대로 팔거나 죽이려 하고 전쟁은 임박했고. 좋은 소식을 못 줘서 미안해. 나는 나탈리가 찾지 못하게 새끼들을 지하실 구석에 숨긴다. 그러고 나서 새끼들이 청각지표를 가질 수 있게 갸르릉 소리를 들려준다. 잘 생각해보면 해결책이 있을 거야. 지금부터 새끼들을 죽음에서 구할 전략을 짜야 돼. 나는 새끼들이 편안히 잠든 모습을 재차 확인하고 집사의 침실로 올라간다. 그녀는 오이 냄새가 나는 크림을 얼굴에 덮고 침대에 잠들어 있다. 나는 그녀의 배에 올라가서 심장에 귀를 대고 박동 소리를 듣는다. 중주파로 갸르릉거리기 시작한다. 절대 내 새끼들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도 죽여서도 안 돼. 내 손으로 다 돌보고 키울 거란 말이야. 나는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내보낸다. 내 메시지를 이해했을까? 그래야 하는데. 자, 피타고라스가 참 냉정하지만 네.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5마리의 새끼들 네가 다 데리고 있지 못할 거라고요. 뭐 그거는 뭐 많은 인간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죠. 뭐 분양을 한다거나 하긴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일은 굉장히 폭력적이죠. 네. 특히 남자친구가 그렇죠. 피타고라스가 익사도 시킬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예언처럼 이루어집니다. 화장실로 이제 데리고 가죠. 그래서 남은 5마리 중에 치즈 색깔의 안젤로만 놔두고 4마리를 저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 화장실 그 변기 물에다 내려보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또 인간의 폭력성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게요. 저도 익사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가? 그렇죠. 약간 의심을 하다가 맞아요. 정말 뒤에서 이 바스테트의 남자친구 토마가 이 지하실로 내려와서 고양이들을 이 나탈리아와 함께 데려가잖아요. 그걸 보고 설마 그렇죠. 진짜?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변기물에 떠내려 보내더라고요. 저는 이때 바스테트가 느꼈을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나탈리를 이제 집사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이 바스테트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다가갔던 인물인데 자신들의 새끼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화장실로 데려가서 4마리를 죽인다. 뭐 정말 그건 믿는 사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양이의 어떤 복수극이 네.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그 앞으로의 전개를 상상해 네네. 보기도 했어요. 네. 허낭평론가님이 만약 네. 바스테트의 입장이다. 네.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안젤로 하나 남은 안젤로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활동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허위평론가님의 그런 예상은 역시나 인간적인 시점, 인간의 시선이 아닐까. 이런 복수를 계획한다고 제가 이런 복수에 빠진 인간. 그래도 네. 내 자식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바스테트라는 인물 자체가 뭔가 사람들과 다른 종과 적대한다기보단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이잖아요. 그런 성격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복수심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네. 162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인간종을 혐오한다. 더 이상 그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다. 그쵸. 파괴하고 싶을 뿐이다.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집사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요. 네. 바스테트는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해서 말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수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피타고라스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피타고라스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제 스스로 자멸할 거니까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인간이 어떤 폭력성을 갖고 있는가 네. 그리고 다른 종들을 어떤 식으로 억압하고 있는가는 네. 베르나르 작가가 이제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네. 보여줬잖아요. 네. 이렇게 가만 보고 있으면 인간을 꼭 지켜야 하나? 아, 네. 네. 인간이 이 지구상의 유일한 어떤 주인 개념은 아니죠. 예, 네. 계속 그런 위치를 차지하면서 군림해야 하나? 그렇죠. 이런 반문이 맞아요.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베르나르 작가는 진화의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해요. 여기 이 고양이라는 책에는 인간의 어떤 진화의 역사라는 것이 삼보 후퇴 후 이보 전진을 계속해서 반복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진화라기보다는 고양이의 진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 베르나르는 그런 인터뷰에서도 밝혔는데 인간의 진화도 있지만 다른 종의 진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종들 간의 어떤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지구의 주인은 아니죠. 그렇죠. 인간이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또 고양이의 진화까지 얘기를 한다는 건 그렇게 이제 다른 종들끼리의 어떤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네. 베르나르 작가가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휴머니티라는 것. 네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그리고 인간이란 종에 대한 네네. 물음인 것 같아요. 제가 기생수라는 네. 만화를 좋아하는데 네. 뭐 영화로도 개봉을 네. 했잖아요. 만화가 더 좋죠. 근데 그 기생수의 처음 시작이 네. 이렇습니다. 우주에서 네. 어떤 외계 생명체가 지구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군가는 생각했다. 모든 생명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아, 네. 예. 그러면서 네. 그 기생수가 인간의 몸에 기생을 하면서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게 하는 그런 생물로 변이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결말은 환경 호르몬 같은 네. 어떤 쓰레기에서 나온 네. 화학 물질 때문에 그 최후의 적이 사멸하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적 지위라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을 그렇죠. 하게 돼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베르나르의 버전으로 이제 설명해드리면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베르나르는 자신은 지구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일종의 연주회 같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주회라는 것은 각각 맡은 악기의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서로 다른 종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서로 다른 종들이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로 화합될 때 나오는 게 또 연주회의 굉장히 뛰어난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단 안에서
개별성을 갖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의 작품 세계는 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에 산다는 것은 다른 종과 물론 가깝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설명과 뭐 이렇게 사는 거지만 더 크게는 다른 종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진화의 어떤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 베르나르는 작품 활동을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베르나르는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간은 뇌가 있고 뭐 두 손과 뭐 두 발이 있는 포유류가 아니라 영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고, 그쵸. 예, 그다음에 극도로 작아질 수 있는 과학에 의해서 그런 존재이기도 하며, 정말 인간으로 규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태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예, 이걸 그간 써온 작품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빠삐용 같은 경우도 이제 지구를 이제 떠나서 우주로 가는데 그게 탈출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로까지 좀 확장하는 어떤 개념으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르나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확장의 개념, 진화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영속성 같은 거겠죠. 네. 이 바스테트가 복수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인간을 해친다기보다는 인간을 짜증나게 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했어요. 집에 꽃병을 넘어뜨려서 뭐 산산조각을 낸다든가 그리고 그 집사가 아끼는 화초. 허낭평론가님. 초록이. 연두. 예, 연두를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이 바닥에 뱉어 놓는다든가, 오디오 전선줄을 잘근잘근 씹어서, 예, 뭐 이렇게 못 쓰게 만든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뭐 쿠션에 오줌을 싸놓거나, 그다음에 헤어볼을 집사의 핸드백 속에 뱉어 놓거나, 그렇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테트의 세계가 고 나탈리의 집이라는 굉장히 작은 곳에 한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 진화한다는 것은 바스테트가 그 집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탈출하기 이제 전인 거잖아요. 더 나아가기 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복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복수가 저는 좀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자기 잃은 자식들 넷에 대한 복수이니까 짠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도 하고 그 복수가 너무 작아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양이에게 끼친 해악보다 고양이가 인간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이 훨씬 더 적어요. 맞아요. 폭력의 크기가 동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고양이가 인간처럼 또 복수한다면 그것도 고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렇죠. 이 바스테트가 어쨌든 이런 복수를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또 인간과의 소통을 또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스테트가 애초부터 인간과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면 다른 또 존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빠지게 돼요. 이게 바스테트의 어떤 개인성, 개별성이라기보단 전 느낀 게 고양이라는 종이 갖는 어떤 특징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이 고양이에게 해를 가해도 고양이는 이제 바스테트는 작은 복수를 가했지만 그 복수심이라는 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시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는 다시 마음을 바뀌는데 그게 그냥 뭐 전개가 이야기를 위해서 바꾼 거라기보단 고양이의 어떤 이 본성들을 좀 반영한 어떤 설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이 바스테트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있기가 어려웠던 것이 외부의 상황이 급변하게 돼요. 그렇죠. 테러가 좀 심해지면서 이게 급기야 내전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 안전을 위해서 나탈리가 바스테트, 또 펠릭스, 또 바스테트와 펠릭스의 자식이죠. 이 치즈색 고양이 안젤로를 데리고요.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이 피타고라스의 집사 소피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제 총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낭독을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죠. 200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벼랑간 지근거리에서 총성이 울려 대화가 중단된다. 집 밖 도로에서 나는 소리다.
여러 발의 총성이 더 들린다. 우리는 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간다. 나탈리와 소피가 발코니 난간에 팔을 기대고 아래쪽으로 소총을 겨누고 있다. 집사들이 길 건너 인도에서 자동차들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 총을 발사한다. 약탈자들이야. 즉시 상황을 파악한 피타고라스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우리 인간 집사들을 강간하고 음식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고 왔을 거야. 순서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총격전이 시작된다. 가자 바스테트. 우리가 나서자. 수류탄을 터뜨려야겠어. 피타고라스가 결연한 얼굴로 무기가 담긴 바구니에서 과일처럼 생긴 검은색 쇠붙이 하나를 집어 입에 물더니 나한테도 따라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나는 그를 따라 지붕으로 올라간다. 우리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기와를 미끄러지며 조심조심 걸어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를 찾아낸다. 우리는 도로로 내려가서 집사들을 올려다보며 총을 갈기는 인간들을 지나쳐간다. 피타고라스가 그들이 숨어있는 차들 밑에 수류탄을 내려놓으라고 나한테 눈짓을 보낸다. 그러고 나서 앞발로 수류탄을 잡고 재빨리 이빨로 안전핀을 뽑아 시범을 보인다. 나는 그를 똑같이 따라한다. 10초 남았어. 자, 빨리 도망치자, 바스테트. 초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따라 냅다 달린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나무에 올라가 앉는 순간 2번의 폭발이 일어난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진 철판 조각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바닥으로 쏟아져 흩어진다. 인간들의 몸이 사지를 뒤틀며 넘어지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내 손으로 난생 처음 인간들을 죽였어. 가능하구나. 고양이가 도구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알면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구나. 굉장히 좀 섬뜩한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 인간의 도구를 활용하면 또 인간들의 생사를 고양이가 결정할 수도 있구나. 거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 이제 피타고라스가 인간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만 있는데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폭탄을 터뜨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전쟁, 폭력, 싸움이 있었으면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까지 알 수 있었을까 하는 대목에 이르면 인간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돼 있어 라는 피타고라스의 얘기가 그냥 흔한 말로는 지나가는 말로는 들리진 않는 거죠. 네. 피타고라스와 이 바스테트가 취한 행동이 어쨌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살상 특히 고양이가 인간을 죽일 수 있다라는 깨달음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만약 한 3권, 4권, 5권, 6권까지 이어지는 장편이었다면 이 소설의 그 결말이 다르게 끝났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고양이가 2발로 서서 기관총을 들고 아니 뭐 이런 설정이 영화에도 있잖아요. 혹성 탈출. 혹성 탈출 있죠. 맞아요. 이 원숭이들이 인간들에게 사육을 당하고 실험용으로 계속해서 사육당하다가 거기에 대한 분노가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고 지구 자체가 이제 원숭이들, 원숭이과들의 어떤 세상으로 바뀌는 것. 그러네요.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혹성 탈출도 인간이란 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실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건 그 원숭이 쪽이 맞아요.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제 인간들이 자멸하는 건 인간들이 서로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고 그 적대감을 표하기 위해서 도구, 그러니까 무서운 이 살상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 개념처럼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섬뜩한 거죠. 네. 이렇게 피타고라스와 바스테트가 이 소총으로 소피의 집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처단하고 오자 나탈리가 많은 칭찬을 해줍니다. 잘했다고 막. 슬프네요. 슬프다고요? 어떤 점에서 슬프다고? 그러니까 살상을 하고 왔는데 이제 이 칭찬을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생사가 걸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긴 한데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배경이 좀 슬프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바스테트가 참 영민한 고양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설적이지만 지나친 생명의 파괴를 막기 위해 생명을 죽여야 할 때가 있다. 내 직관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한다.
나에겐 이 모든 존재 간의 소통을 도울 책임이 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지금처럼 서로 총을 겨누거나 네네. 수류탄을 던질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또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고 인간종이 보존되는 방식이다라고 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호전성이 담겨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또 바스테트가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그러면서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시켜주잖아요. 네. 소통이라는 걸로. 네. 그게 아마 그런 얘기겠죠. 여기서 계속해서 이 베르나르가 주장하고 있는 인간 역사가 3보 후퇴 후 2보 전진한다. 그 개념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겠죠. 이게 고양이 1권까지의 내용이고요. 네. 이제 2권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스포일러를 피하는 한에서 힌트를 드린다면 쥐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2권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하나 또 저는 말씀드린다면 이 고양이 1권과 2권의 표지가 그림은 굉장히 똑같아 보여요. 근데 이 고양이의 눈빛을 보면요. 1권에는 굉장히 노래요. 환하고 노란데 2권의 눈빛을 보면 좀 붉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것은 이 감정, 고양이, 바스테트나 피타고라스가 느끼는 그런 감정의 톤이 바뀌었다는 게 표지에서 드러나는데 굉장히 세심하죠. 네. 허낭평론가님, 이 고양이란 작품 1권만 다뤘지만 어떠셨습니까? 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굉장히 나른하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나른하다.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나른한 어떤 감성을 받게 되는데 1권에 묘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쉽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 베르나르의 어떤 의도였을까? 아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른한 어떤 이 쓰는 어떤 자세가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작품들 보면 개미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 지식들과 자료 조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고양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렇게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이 베르나르가 자신이 기르는 암고양이와 함께 보면서 이 고양이에 대해서 느꼈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쉽게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나른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허위평론가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 고양이라는 작품이 가독성 있게 독자를 이야기 자체에 몰입시키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권까지 정말 저는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뒤에 내용이 궁금해지면서 빨리빨리 페이지를 넘겼는데요. 근데 이 빨리빨리 페이지를 넘겼다라는 데는 긍정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페이지가 빨리빨리 넘어간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독자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은 또 아니죠.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건 위주로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또 하나 생각나는 그 인터뷰 중에 한 대목이 뭐냐면 베르나르가 신삼부작을 완성했을 때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는 엄청난 조사와 방대한 자료가 있는 작품들을 자기는 이제 쓰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어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쉬어감의 어떤 그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와중에 나온 어떤 작품들의 특징이 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고양이가 베르나르 작가의 소품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대표작이 될 수 있는 소설이라기보다는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과도기적인 실험 그리고 약간의 모색을 좀 해본 쉼표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갖는 평가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그 베르나르의 압도적 스케일에 좀 유혹을 많이 당했던 저로서는 고양이의 세계가 좀 좁은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인식의 깊이가
아주 깊진 않았다. 네, 그렇죠.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고양이를 잘 알고 네. 고양이와 함께했던 그런 집사 독자들 있잖아요. 네. 이 보면은 꽤 귀엽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문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 토마가 이 새끼들 이 바스테트가 난 새끼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종의 납치하기 위해서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우펐어요. 뭐냐하면 바스테트가 굉장히 이 방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토마가 하는 행동이 재미죠. 불빛. 레이저 비추잖아요. 예, 그러면 또 고양이들은 레이저 불빛 따라가는 것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새끼들을 납치해 가는데 네.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또 이 고양이의 생존권을 가져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슬프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의 묘사는 아무래도 또 이 고양이를 기르는 집사들이라면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 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의 묘사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고양이에 대해서 다른 문학 작품들이 또 여러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황정은 작가의 묘시생이라는 단편 네네.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 고양이와는 다른 그렇죠. 아주 처절한 생존. 네네. 고양이의 몸으로 인간 세상을 산다는 게 어떤 비루함인지를 네. 그 작품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네. 예,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허나운 평론가님의 한 줄평 시간입니다. 네. 진화와 영성의 고양이. 네. 네. 1편에서는 이제 배경이 주어지죠. 어떻게 인간 세계가 그렇게 자멸해가고 또 이 폭력적인 인간에 맞서 고양이들은 어떻게 맞서나라는 이야기가 이제 2편에 가면은 이게 고양이가 어떻게 진화하나라고 나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바스테트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꽤 좀 종교적이라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영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설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화와 영성의 고양이라고 좀 정했습니다. 네, 허위평론가님의 한 줄 평은? 예,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과 소통하겠다는 너무나 낙관적인 야망. 네. 사실 모두와 소통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네. 이 소통은 정말 문학적인 테마이기도 네. 하거든요. 많은 소설들이 이 소통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는데 네.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더 치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베르나르 작가가 거기까지 더 나아가줬으면 하는 네네.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네. 달아봤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과 소통하겠다는 야망, 이건 책의 81쪽에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너무나 낙관적인 네. 이라는 저의 생각을 집어넣어봤습니다. 네. 이 고양이를 읽으면서 베르나르가 이 독자를 대상으로 했기보다는 자신의 암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재미난 상상을 해봤는데요. 뭐냐면 이 베르나르가 기르는 고양이가 나중에 이렇게 좀 베르나르와 소통을 하게 돼서 베르나르가 너 때문에 고양이라는 소설도 썼어. 한번 읽어볼래? 이러면 또 고양이가 언젠가 이 고양이를 읽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상상해봤습니다. 네. 낭만의 서점 149회 인간에게 나는 신이 분명하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고양이라는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는 150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떤 작품이죠? 이사카 고타로의 악스라는 제목입니다. 악스. 한국어로 번역하면 도끼? 네. 정도 되겠죠? 그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